장례식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호는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정적만 가득한 빈소. 민호야, 며칠 치를 생각이니? 장모가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치르려고 합니다. 이틀이나 하루면 충분하지. 요즘은 다 그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인데 하루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람도 안 올 텐데 비용만 나가잖아. 처제가 거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아내 수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보, 민호의 부름에도 그녀는 웃으며 메시지만 주고받았습니다. 민호의 눈물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외면당하는 듯한 서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하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박민호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어깨에 맨 낡은 서류 가방을 고쳐쥐었습니다. 가방 손잡이의 가죽은 이미 오래전에 벗겨져 천이 드러나 있었죠. 37살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살아온 세월이 그 가방만큼이나 해져 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수진과 장모, 그리고 처제가 소파에 둘러앉아 쇼핑백을 뒤적이고 있었죠. 오빠 왔어요? 처제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장모는 그를 힐끗 보더니 다시 쇼핑백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이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죠? 엄마, 그거 백화점에서 사면 50만 원은 하는 거예요. 민호는 방으로 가려다 멈칫했습니다. 50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의 한 달 용돈보다 많았죠. 아내는 민호 쪽을 보지도 않은 채 옷을 들어 자신의 몸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우리는 아까 먹었어요. 수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어제 남은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솥에 보온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민호는 혼자 상을 차려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지야, 너는 이번에 계약직 정규직 전환됐다며? 축하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직 월급은 적어요. 적긴 뭐가 적어? 400은 넘잖아. 민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400. 자신의 월급은 350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300이 채 안 됐죠. 처제가 자신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사위는. 장모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뒤에 이어질 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사위. 결혼 8년 동안 끊임없이 들어온 수식어였죠. 엄마, 그만해요. 수진이 작게 말했지만 그것은 제지가 아니라 형식적인 응대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민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 한구석에는 책상과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 속에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때만 해도 수지는 민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 미소를 본 지 오래됐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내렸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화면을 내렸죠.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간이면 뉴스를 보고 계실 겁니다. 창밖으로 이웃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저 창문 너머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민호는 문득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회식 있으니까 늦을 거예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네. 방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상은 늘 저기 있었고 자신은 늘 이곳에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호야, 자니? 아니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뉴스 보다가 내 생각이 나서. 요새 일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나야 뭐. 혼자 사니까 편하지. 민호야, 너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게. 알아요, 어머니. 민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전직 교사로 퇴직한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죠. 어머니는 늘 민호를 격려했고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야, 힘내. 내가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네, 어머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날.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제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죠.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내일도 회사에 가야 했고 모레도 그럴 것이며 한 달 뒤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죠. 길 끝에는 환한 빛이 있었고 어머니는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민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옆자리에는 수진이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죠.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그리고 문득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가 두고 간 쇼핑백 옆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안을 들여다보니 전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흔한 보험 광고나 대출 전단지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전단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밤 12시에 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그 아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전단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상한 장난이거나 사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묘하게도 그 문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다만 한 가지, 식탁 위에 하얀 봉투만이 그날 아침의 고요함 속에 작은 물음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회사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호는 모니터 앞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급한 기운이 묻어 있었죠. 네, 그런데요. 저는 성심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환자분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마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급성 뇌출혈로 추정되며 현재 응급 처치 중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죠.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 끝에 수진이 받았습니다. 왜요? 바쁜데. 수진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병원으로 와줘.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온천 여행 중이라 못 가요. 엄마랑 민지랑 같이 왔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여보, 제발. 지금 급성 뇌출혈이래. 심각한 상황이야. 그래도 못 가요. 여기서 서울까지 3시간인데 어떻게 가요? 혼자 처리하세요. 수진아, 끊을게요. 운전해야 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죠. 한 여직원이 민호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죠. 차 키를 꺼내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성심병원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민호는 악셀을 밟으며 신호등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신호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어머니. 혼자서 외롭게 살아오신 어머니.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호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복잡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박영숙 환자 보호자입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사무실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민호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죠.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급성 뇌출혈로 이송되셨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으나 우측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술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반신마비, 수술,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자극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죠.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죠. 핸드폰을 꺼내 다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상태 정말 안 좋아. 제발 와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결혼 8년 동안 민호는 처가 식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실 때 아내는 온천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민호는 의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의자를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보험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실비보험은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치료도 장기간 필요할 겁니다. 민호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 자신의 통장에는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저축한 돈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민호는 상담실을 나와 다시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죠.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들어갈게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민호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그날 밤 민호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차가운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였죠. 민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민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민호는 병실 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과 허리가 뻐근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장모와 처제 민지도 함께였죠. 세 사람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수진이 침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장모는 침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맛을 다셨습니다. 여긴 일반실이네. 특실은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응급실 병동이라 특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일반 병동 가면 특실 써야지. 환자한테는 환경이 중요하잖아. 장모의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제 민지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언니, 우리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 사람을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앞 벤치에 장모와 처제가 앉았습니다.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장모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실비보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커버될 겁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넘게 나온다며? 의사한테 들었어. 장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죠. 누가 장모에게 말한 걸까요?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최악이든 뭐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모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은 처제 민지가 말을 보탰습니다. 언니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형편도 넉넉한 것도 아닌데. 민지야, 지금 무슨 소리야? 민호가 처제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형부 월급으로는 버거울 거예요. 차라리 간소하게 치르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가 손을 들어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진정해. 민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장례비는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장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벌써 장례 이야기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건 내 희망이고 현실은 다르잖아. 의사도 장담 못한다며. 장모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간호는 당신 혼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회사 다녀야 하고 엄마랑 민지도 바쁘거든요. 민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피하지 않고 민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죠. 내가 혼자 간호를 해?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아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죠. 장모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수진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먼저 갈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거든요. 지금 가면 어떡해? 어머니는 당신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 가야 해요.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장모와 처제도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돈은 중요한 거야. 무리하지 말고.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서 계신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장례비, 병원비, 간호부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차트를 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서요. 언제쯤 하시게 됩니까? 내일 오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선납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내일 오전까지 입금 확인이 되어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500만 원. 통장에는 180만 원이 있었습니다. 320만 원이 부족했죠. 병실로 돌아가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들렸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대출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대출 가능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한도가 차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빌린 적이 있었고 아직 갚지 못한 돈도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받았습니다. 왜요? 여보, 수술비가 필요해. 500만 원인데 320만 원이 부족해. 도와줄 수 있어? 저도 돈 없어요. 이번 달에 쇼핑 많이 했거든요. 제발 여보. 어머니 수술이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그랬어요. 저는 못 도와줘요. 당신 적금이라도. 그건 제 돈이에요. 절대 못 꺼내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녁이 되자 민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를 보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처가 식구들도 그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몇 장과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이걸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민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금융 상담사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누가 이 사람에게 자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남자의 말에 민호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끈도 보였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민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다는 것. 민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안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민호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분을 잠시 뵙고 가시겠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니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가 천을 걷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를 선택했죠. 비용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자 민호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환갑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녁이 되어 수진이 왔습니다. 장모와 처제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빈소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작아? 처제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장모가 빈소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이거 며칠 치를 생각이니? 이틀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틀이나? 하루만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어때?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다더라. 민호는 장모를 올려다봤습니다. 장모의 눈에는 동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편함만 있었죠. 어머니인데 하루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사람도 많이 안 올 텐데 빈소 비용만 나가잖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리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죠. 여보, 조문객들 오면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저는 피곤해요. 수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처제 민지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놀러 온 것 같았죠. 밤이 되자 회사 동료 몇 명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절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부의금을 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조문객이 떠나자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모와 처제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민호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민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가난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오늘 오후에 발이 나는 게 어때? 아직 이틀도 안 됐는데요. 그래도 사람들 안 오잖아. 괜히 비용만 더 나가는 거 아니야. 간소하게 치르는 게 어머니도 원하실 거야. 민호는 장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고요. 어머니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장모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빈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죠. 수진이 일어나 장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엄마, 그냥 가요. 알아서 할 거예요. 수진이 장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제도 따라 나갔죠.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의 대학 친구 하나가 조문을 왔습니다. 석진이라는 친구였죠. 석진은 민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너 많이 야위었다. 그래.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구나. 석진은 부의금을 내고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뭔데? 너 지금 괜찮아? 처가 식구들이랑.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문 오면서 밖에서 봤어. 내 와이프랑 장모님이 뭔가 다투는 것 같던데.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진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석진이 떠난 뒤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발인하는 거 맞죠? 응. 그럼 저는 회사 가야 해서 못 가요. 알아서 하세요. 민호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피하지 않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인데 어떻게 회사를 가?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 있어요. 빠질 수 없거든요. 그럼 나는 혼자 하라고. 당신 어머니잖아요. 당신이 하는 게 맞죠. 수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빈소에는 민호 혼자뿐이었습니다. 조문객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예요. 완전히 혼자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렀죠.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반드시.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영정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달라지는 모습을요. 빈소의 조명이 민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민호는 빈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쓰러짐, 처가 식구들의 냉대, 아내의 무심함, 그리고 홀로 치러야 하는 장례식. 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받았던 금융 상담사의 명함이었죠.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됐습니다. 민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식탁 위에 있던 하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을 떴을 때 민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발인은 다음 날 오후에 치러졌습니다. 민호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 민호는 차 안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영구차 안의 슬픔을 알지 못했죠. 화장터에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주말, 민호는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시던 작은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와 국화차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깔끔한 분이셨죠. 민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민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이 전부였죠. 민호는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앨범과 낡은 수첩이 있었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죠. 민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훈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태어나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단다.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너를 키우며 한 푼 한 푼 모았지. 교사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축하고 투자했어.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불어났단다. 강남에 작은 상가를 샀고 그것이 지금은 큰 빌딩이 되었어. 엄마가 왜 이렇게 숨겼냐고 물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않길 바랐어.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원했단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김정훈 변호사님께 연락하렴.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야. 민호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거라. 엄마는 늘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죠.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호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일까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훈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영숙 선생님의 아들 박민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박민호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강남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있었죠.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비서가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죠. 변호사는 민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30년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의 고객이셨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를 맡기셨죠.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죠. 이것이 어머님께서 소유하신 건물입니다.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상가 오피스 빌딩입니다.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가는 약 5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공실 없이 모두 임대 중이며 월 임대 수익은 약 3억 원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500억?
3억? 그 숫자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장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통장에는 15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임대료를 꾸준히 저축하셨습니다. 모두 아들분을 위해서라고 하셨죠.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박민호 씨의 재산입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빌딩 중 하나가 자신의 것이라니. 왜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것이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낡은 옷을 입고 계시던 어머니.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민호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빌딩 사진을 보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민호 자신이었죠. 그는 이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민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결연하고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강남 한복판의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창가 자리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보고서였습니다. 각 층의 임대 현황과 수익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민호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메모를 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죠. 사장님, 커피 리필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민호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언니, 여기 괜찮네. 인테리어 예쁘다. 처제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카페 입구 쪽에 수진과 장모, 그리고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민호를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여기 커피 비싸네. 한 잔에 10,000원이야? 장모가 메뉴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민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여기 빌딩도 엄청 비쌀 거예요. 세 사람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죠.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마친 세 사람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습니다. 장모가 먼저 멈춰섰습니다. 수진과 민지도 따라 멈췄죠. 네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야, 너 여기서 뭐해? 장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수진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처제 민지가 민호의 테이블을 봤습니다.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건물 관리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죠. 형부, 건물 관리 일하세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음료를 들고 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민호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직원이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일행에게 음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물러갔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장모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수진도 민호를 봤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죠. 수진이 의자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 뭐야? 말 그대로입니다. 이 카페의 사장이죠. 민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확히는 이 건물 전체의 사장입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창밖을 봤습니다. 15층짜리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 건물이? 민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겁니다. 장모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민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 외관 사진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장모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겁니다. 30년 전에 이 땅을 사서 빌딩을 지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장모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고 또 봤죠. 이게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민호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현금도 15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대료를 저축하신 겁니다. 수진이 통장 사본을 빼앗아 봤습니다.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150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죠. 당신이 건물주였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이 빌딩의 시세를 찾는 모양이었죠.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이 빌딩 500억 원대래요. 장모가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수지는 민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럼 월세는 얼마나 들어와? 장모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월 3억 원 정도입니다.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그동안 제가 가난하고 무능한 사위라고 생각하셨죠. 민호의 말에 장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숨기신 거였죠. 민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민호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비 걱정, 장례비 걱정을 혼자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잘못됐다는 걸.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피했습니다. 당신,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생각 다 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카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장모가 뒤따라왔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우리가 오해한 거야. 다시 시작하자.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모와 수진,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죠.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 진심을 이제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장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쳐다봤죠. 건물 관리 보고서, 통장 사본, 그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가난한 사위는 없었습니다. 500억 건물주만 있었죠. 장모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죠. 언니, 어떡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이미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죠. 카페 밖 거리에서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었죠. 민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세 사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모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이 실은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세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에. 그날 저녁 민호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서였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민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죠.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좀 들어봐요.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왜 숨긴 거예요? 민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럼 이제 말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민호는 짐을 싸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다시 시작요? 어떻게요? 우리 다시 잘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고칠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민호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정말 이혼할 거예요? 네, 진심입니다. 민호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위자료는요? 재산 분할은요? 민호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죠. 다음 날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민호를 맞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협의 이혼입니까? 재판 이혼입니까? 협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세금만 돌려주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죠. 일주일 뒤 수진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카페를 장소로 정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있는 그 카페였죠. 수요일 오후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해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죠. 어머니 장례식 때도 회사 간다고 했고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전세금은 돌려드릴게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수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민호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영 멀어지고 있었죠. 같은 날 저녁 장모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야,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다. 민호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와 민지가 빌딩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경비가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손님께는 방문 예약이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경비가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민호 장모야. 들어가게 해줘.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장모와 민지는 로비에서 쫓겨났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2주일 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호는 구청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호적에서 수진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8년의 결혼이 끝났죠.
민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완전한 자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수진, 장모, 민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작업이었죠. 저녁이 되자 민호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유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죠. 민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고 좁았습니다. 장모와 민지는 자주 찾아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죠.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장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민지는 회사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부가 강남에 빌딩을 가진 건물주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형부 대박이네.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형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었죠. 대신 빌딩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만나고 건물을 점검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혼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묘를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묘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계셨습니다. 영원히. 잘 가세요, 어머니.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앞을 봤습니다. 길은 넓고 평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민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건배. 와인을 마셨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미래만 남았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선재단 설립, 여행 계획.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획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수진도 창밖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며, 울며,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였으니까요.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레스토랑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재즈였습니다. 민호는 그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안도와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민호가 원했던 삶이었죠.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그들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달라진 일상이었습니다. 과거의 민호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늘 서두르고 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민호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빌딩 14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과 진짜 사랑이란다. 그 문장이 민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평생의 지혜였죠. 민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재단 설립 서류가 떠 있었습니다. 박영숙 교육재단.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임대 수익의 30%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약 1억 원이었죠.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교육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점심시간 민호는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어떤 메뉴 드실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카페 매니저였죠. 사장님,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여자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한지연이었습니다. 카페를 맡아 운영하는 매니저였죠.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메뉴 개발건인데요. 샘플 만들어 봤어요. 지연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디저트였습니다. 민호는 맛을 봤습니다. 맛있네요. 이걸로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호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지연과는 석 달 전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혼한 직후였죠. 지연은 민호의 상황을 알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사장님,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민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많은 게 변했으니까요.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변화였습니다. 진짜 변화였죠? 지연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재단 장학생 면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교육 쪽에 경험 많으시잖아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안했죠?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던 날들,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그날, 혼자 장례를 치르던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민호를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합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재단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좋았어요. 또 같이 이야기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에서 왔습니다. 진심에서 왔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수단이었습니다. 행복의 수단. 하지만 진짜 행복은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지연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과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봤죠. 그리고 민호도 변했습니다. 복수심을 내려놨습니다. 분노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주말 민호와 지연은 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장학생 면접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었죠. 민호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모두 선발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교육으로 희망을 주는 일. 면접을 마치고 민호와 지연은 카페로 갔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보람찼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런 일을 하니까 의미가 있네요.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호는 쑥스러웠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두 사람은 산책을 했습니다. 강변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죠. 지연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제 과거를 알잖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사장님,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사장님이 중요하죠. 민호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민호는 선택했습니다. 존중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을 선택했죠.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옆에 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이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돈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민호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이 생겼을 때 복수를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용서를 선택할 건가요? 민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놓음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놓고 미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진짜 사랑을, 그것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옵니다. 존중에서 옵니다. 진심에서 오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지연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맛있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뜨겁고 진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구나. 뜨겁고 진하지만 결국 따뜻하구나. 민호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도 민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